네, 안녕하세요. 가는 봄이 아쉬운 5월의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 웃을 일이 많은 5월의 호호 책방지기 조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휴가 많은 5월이라 너무 행복한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제가 직업생활을 하는 중에 꼭 주 4일째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제 옷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옷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놓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깨부터 팔목까지 그 셔리 달려있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또 오늘은 제가 이 소설을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 잠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 이내쌤이 진짜 호호책방의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내쌤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라고 할 만한데 어깨가 일단 어깨가 저희가 소개할 소설은요, 김혜원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라는 소설입니다. 표지 색감이 옷하고 좀 닮았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뭔가 이 녹색과 분홍색이. 제가 그러면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읽는 것으로 저희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로 우뚝 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늘 곁에 있어주는 타인의 존재는 내가 나라는 존재로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자신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엄마, 사건 이후 편견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문희는 스스로를 희미하고 텅 빈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과도 같던 문희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주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문장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내님? 부끄러운데요. 이내님이 부끄러워하십니까? 제가 대신해서 자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내님이 독서 평설에 이 김혜원 작가의 나는 문희를 읽고 쓰신 서평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김혜원의 어떤 유니버스를 드러낼 수 있는, 김영희가 웃거나 말거나 저는 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세계관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 봤고요. 영희님이나 이내님이나 이 김혜원 작가의 소설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또 중간에 껴들고 싶은데 이내님의 독서평서 이야기할 때 되게 전교 1등을 친구로 든 친구들 그럼요. 그 원래 유유 3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교 1등 옆에 있는 옆으로 이렇게 붙을까요? 그럼요. 저는 이내님 덕분에 좀 같이 빛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내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나는 문희 읽으면서 김혜원 작가님 작품 또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읽은 저희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라는 이 작품 집에서도 역시나 김혜원 작가님의 매력이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이 제목부터 보시면은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예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들었거든요. 무슨 제목이지? 무슨 말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 소설의 내용을 빨리 찾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들은 제목만으로도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소개할 작품들도 그렇고, 제목만 봤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싶다가도 또 작품을 읽고 나면 그렇게 이 제목과 내용이 찰떡일 수가 없거든요. 또 저희 호책방의 네이미스트는 우리 재훈님 아니겠어요? 재훈님은 작품의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저도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추락하지 않아도 복근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해봤어요. 저희 복근은 추락과 상관이 없다. 이게 항상 없다. 네, 그러면 좀 복근이 있으실 것 같은 영희님이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대본 작업할 때 대본 내용보다 공을 들이는 게 재훈님에 대한 함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김혜원 작가님이 김혜원 작가님이 사계절 문학상의 수상자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그 문학상, 사계절 문학상 수상작 소개드리고 있는데 재훈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회 수상자이실까요? 또 사장님의 시선이 또 좀 의식이 되는데요. 6회이고요. 지금
지금 사실은 저희 앞에 있는 편집장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아니에요 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해맑게 웃으셨다. 지금 이 오디오로도 이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리시죠, 독자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셔서 저에게 유쾌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편집자님께서 저의 깊은 뜻을 알아주시지 못하시고 제 함정이 이런 식으로 고장나고 말았네요. 그 유쾌 수상작 작품의 제목은 17살의 털입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영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17살의 털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만 17살의 머리카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화면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희는 성인이니까요. 저는 그 17살의 털을 읽고 이건 청소년 문학계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지점 때문이었냐면 그 당시에 청소년 문학은 되게 남들과 다른 주인공이 등장해서 남들과 다른 모험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흥미진진하게 몰입해서 읽는 것들이 많았는데 17살의 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반적인 학생이 두발 규제에 저항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반항아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 저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새롭다라고 느낀 것이 사실 저희 주변에는 생각해보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인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꼭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데 항상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알고 보니까 사건이었던 것들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큰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청소년 문학계에서. 그래서 아주 김혜원 작가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보이시나요? 아니 이 마음을 사장님께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내님께 보내시는 건가요? 작가님께 보내시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가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소설이 모여 있는데 저희가 또 오늘 각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또 제일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하나씩 준비해봤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 봐주시고 어떤 소설이 가장 읽고 싶으셨을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경쟁에서 제일 돋보이고 싶은 제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단편집에서 저희가 한 꼭지씩 맡아서 이렇게 작품을 소개할 때 좀 떨려요. 왜냐면 대본의 분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게 떨리다고 또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꼽은 저의 원픽은 최후 진술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공 박선혜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부분이고요. 2부는 그 박선혜 여동생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어떤 슬픔, 처연함,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일단 1부는 나는 내 죽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습게도 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선혜가 지금 백혈병이 걸린 상태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질병의 원인이 그냥 자연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체력이 약해서 백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작업 환경 때문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치열한 현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어떤 진검승부가 좀 생각이 났어요. 또 공중에서 이 근로공단 직원들의 눈빛과 이 의사들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어떤 눈빛이 쨍한 그런 장면이 생각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박선혜가 이제 말을 하다가 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좀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굉장히 궁금하다. 이 작가가 이걸 끝까지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2부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2부는 이제 박선혜가 죽은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동생이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보통 저희가 팩이라고 쉽게 부르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좀 먹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여동생의 처지를 잘 알려주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입에 꾸역꾸역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집어넣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삼각김밥이 아니라 이 여동생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읽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흥미진진했던 이유는 그 1부에 나오는 그 언니의 처지와 이 2부에 나오는 여동생의 처지가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여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이 소설이 굉장히 탄탄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부에서 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여운이 있게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이 언니가 하고 싶었던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었던 이 마지막 문장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있는 독자분들은 이 소설을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설은 읽으면서 아마 독자님들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실감나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제 소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최후진술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최후진술 읽으면서 저는 올해 초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그건 콜센터 노동자 그 여고생을 자살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도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거든요. 1부는 그 피해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2부는 그 피해자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분투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후반부 2부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시에 그걸 읽고 저희가 혹은 영화를 보고 저희가 느끼는 바에 따라 저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3부가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저는 사실 지금 재호님이 소개해주신 최후진술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최후진술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 엄청 고민하면서 둘 다 너무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작품이 조금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새 자꾸 야망있는 그러게요. 저희한테 올랐나 봐요. 이게 옆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뭔가 흡수되는 게 있나 봐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떠올려 보실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창 시절에 띄어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말 들어보셨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면 좀 연배가 있으신 걸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이렇게 교과서에 있었던 그 문장이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단순한 띄어쓰기의 중요성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이 가방에라는 작품이고요. 이 가방에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인 경준이에게는 이 문장이 되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경준이의 엄마는 아빠의 폭력으로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사기꾼이라서 틈만 나면 사람들이 빚을 받으러 와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 진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빛의 속도로 가방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가방에 항상 숨어 있는 그런 일상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경준이는 혼자 이제 집에 남게 되는데 그 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학교에 노는 패거리 아이들이에요. 그 노는 패거리 아이들이 틈만 나면 와서 경준이에게 라면을 끓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맨날 이제 끓여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 이제 경준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가스 요금이나 이런 통신 요금이 체납된 그런 상황들이 되게 잘 드러나요. 근데 이 김혜원 작가님의 작품의
그 독특하다고 하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런 부분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이 경준이가 라면을 끓여내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식이다. 도가 넘치게 뻔뻔한 이 아이들은 내가 평생 신라면, 너구리, 무파마, 비빔면을 창의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정성 들여 끓여준데도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상표를 다 얘기해도 되나요?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네, 안 되면 B로 네. 사실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그 더위에 계속 라면을 친구도 아니죠. 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라면을 끓여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경준이의 상황이 유머러스하지만 훨씬 더 안타깝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작품의 내용에서 이제 이후에 이 학교폭력 피해가 드러나면서 같은 피해를 입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인 민호가 경준이의 집에 놀러 오게 돼요. 이 민호가 경준이의 집에 들어와서 또 같이 라면을 먹는데 이 경준이가 그 패거리들한테 라면을 끓여줄 때 받지 않았던 상처를 이 경준이의 상황을 모르는 채로 내뱉는 민호의 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렇게 하고 민호가 돌아간 다음에 경준이가 아버지가 늘 숨어있던 가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경준이의 모습 자체가 그런 삶에서 고통을 받았던 상처의 깊이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가방에는 이 단편집의 제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작품을 읽으시면은 소설집을 끝까지 읽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내님이 변한 거 저희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쟁의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분발해야 됩니다. 이 방송의 야망왕은 2명이었는데 3명이 되다니 조금 당황스러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무거운 소재를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있을 만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류라는 작품인데요. 저도 이 작품 소개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재호님은 평일에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은 새벽형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낳고 나서 단 한 번도 알람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알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 일어나, 배고파, 밥 해줘부터 네, 그런 말을 듣고 시작해서 보통 아이들이 한 9시에 잠들면 저는 뒤에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즐기다가 좀 자는 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일과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말하기 마련이에요. 직장 생활을 속으로 드러내고 약간 당황. 기대했던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이래님 평일 일상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아침 저희 아이들도 새벽같이 6시부터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이들 같이 밥 먹고 뭐 유치원 보낼 준비하고 그리고 밤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영수 듣고 일상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네요. 표류는 이렇게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설정이 이래요. 서울의 한강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주인공인 나는 혼자서 오리배를 타요. 그런데 오리배가 조금 말도 안 되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표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표류하는 과정에서 이 나가 만난 2명의 인물이 되게 신비로워요. 한 명은 스티로폴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겠다라고 나아가는 남성이었고요. 그 남성이 떠난 후에 잠수부가 수영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철인 5종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 훈련 중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잠수부의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잊을 수가 있었어. 명함 쪼가리 하나 맡기면서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옷자라도 있으면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쪼그라든 나는 사라지고 아직 세상에 희망을 갖고 있는 태아가 된 것 같았어. 잠수부는 이 점에서 수영에 매료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 같은 경우도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마라톤 같은 일상을 살고 싶지 않았어. 삶은 사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당하고 파도를 당하나요?
파도에 휩쓸리진 않는데 휩쓸리기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파도를 휩쓸리거나 당하고 그리고 발이 닿는 곳에 닷을 내려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이 진짜 인생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류 중에 만난 두 명의 인물 모두 자신의 삶,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한강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 둘 다 특징은 태평양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사람과의 그 신비로운 만남을 끝내고 다시 오리배를 타고 한강에 도착해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반복되는 일상, 두 분은 좀 직장 생활을 빼고 말씀하셔서 특별하긴 했는데 반복되는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데 이것에서 스스로 발을 떼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나아가 오리배로 돌아보는 게 본인의 원래 목표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마음을 먹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의 계기가 우연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좀 새로운 삶으로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겨서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랑 이내님은 조금 주제가 무거운 작품을 좀 소개해드렸고 영희님은 조금 이제 재밌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소개해주셨는데 저는 김혜원 작가가 좋은 이유가 아까 이내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진지와 유머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서 작품이 재밌게 잘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번 이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이 세 개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는 이내님의 서평으로 저희가 오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김혜원 작가의 말로 저희의 오늘 이 안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의 말을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나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 어느 골목길에 깊숙이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내 발 아래만 보고 어뜩 비뜩 걷느라 내가 무엇인지 몰랐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였다. 라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5월이 사실은 행사도 많고 저희가 놀러가기 좋은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에만 시선이 갇혀져 있기 굉장히 바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이웃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가의 말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 발만 보고 걷느라고 굉장히 저희 시선을 앞에만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내 발에 진액이 묻는지 안 묻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넓힐 수 있다는 기회가 들고 특별히 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에게만 진액이 묻는 이 이야기를 제가 영희님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바는 사실 오늘 여기 오다가 영희님이 차에서 이 지금 두 번째 입은 이 난방 있죠? 이 난방을 남편이 잠깐 실수를 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남편분이 3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살짝 묻은 요 흙 먼지 때문에 굉장히 구박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능만 보고 시선이 저희에게로 갖춰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이 소설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란히 걸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소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깝게 지내면 흠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재호님을 태우고 오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소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